네, 이소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영미 학원님도 반갑습니다. 그 게시판에 좋은 거, 예, 학습하시면서 좋은 것도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강세나 학원님도 반갑습니다. 강경 학원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전히 다 비디오가, 되네요. 저 혼자 또 떠드는 줄 알고. 강세나 학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애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예. 비디오를 끊어. 저기, 아이들한테 또 귀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부담스럽죠. 네, 그, 요새 소위 말하는 까방권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디오 키셨으니까 혹시라도 네, 하다가 안 되시면 비디오 끄셔도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학습하시면서 뭐 어렵거나 이런 거 좀 없으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오늘도 외부에서 위험성 평가 강의를 한 6시간 동안 했는데 위험성 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관련돼 있는 행정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산업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던졌을 때 소위 말해서 메아리처럼 뭐가 와야 되는데 이게 오지를 않더라고요. 음, 처음 접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뭐 좀 하시면서 어렵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음, 그냥 강의 듣기만 해가지고 그냥 그닥그닥. 그 이게 또 네, 일하시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관련되는 안전보건관계법 적용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이게 그냥 네, 이론적으로 안다고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서 네, 제가 맞아요. 지난주 라이브 강의실 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요번 학기에 강의가 끝나면 요거 지금 책 음, 제목 혹시 보이십니까? 중대재해처벌 해설, 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 요 네, 저자이신 아주 대륙의 대륙 아주의 중대재해 대응 그룹 장님이신데 이분 모셔고 김영규 변호사 모시고 이제 특강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강의로 섭렵을 하시고 실제로 판결이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우리가 뭘 좀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는지는 음, 특강을 통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요청했던 게 특강 수락하시면서 그래도 좀 우리 학우님들한테 보다 좋은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학우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좀 받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고 뭐 어떤 부분을 좀 알고 음, 싶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소위 실무에 있어서 좀 권위자, 전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음, 실무 이제 이분은 또 음, 실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공부하시다가 네, 저한테 알겠습니다. 질문하셔도 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특강 때 제가 대신 질문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혹시 어디세요? 알겠습니다. 저 용인이요. 용인이세요? 네, 그 뒤에 저 비틀즈 사진인가요? 그림이요, 그림. 심슨 그림. 비틀즈 팬이구나. 나 비틀즈 그 유명한 그 사진인 줄 알고. 네, 저기 옆에 그 아드님인가요? 네, 딸하고 아들 있어요. 지금 몇 학년? 4학년하고 2학년. 한창 이제 개구쟁이 짓 할 때네요. 네, 그죠. 말도 안 듣죠. 네, 저기 예. 여의치 않으시면 일상에 네, 돌아가셔도 제가 뭐라 안 그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와우.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거 소리가 안 나! 누구지? 오케이. 네. 아무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가 우리 또 중간고사예요. 이게 또 시험을 또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가? 교재에서 다 냈기 때문에 교재만 잘 읽어보셔도 뭐 고득점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우리 하나 또 남은 게 과제를 제가 출제를 해야 되는데 네. 과제도
우리 학우님들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가 어렵지도 않지만 분량을 무조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막 복사 붙여넣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시면은 제가 다 읽어봐야 되는데 논리적 정합성 이런 게 중요하지 분량, 뭐 무한정 많이 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과제는 그냥 준비하신 그대로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험도 다음 주 시험도 교재 위주로 보시면 뭐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제가 요런 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요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거를 문제를 낼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교재 구성도 제가 그 교재 만들 때 그렇게 해놨지만 일정한 패턴이 좀 보이실 거예요. 아, 이거는 문제 내기가 참 좋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몇 개 보이실 겁니다. 이제 그거 위주로 좀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음. 네, 구성희 하고님 네, 네, 제대로 비디오 안 나오네. 소리 비디오가 잘 제대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소리 잘 나오는데요? 아니, 비디오가. 아, 비디오. 음. 제가 이 전 라이브 강의실에서도 문득문득 봐가지고요. 제가 이제 하고님 모습을 제가 인지했으니까요. 예. 아, 이게 시간이 이게 막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벌써 3월 달 시작하면서 야, 이제 또 새 학기 시작되네 이렇게 생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4월 7일이에요. 이것도 좀 이따가 다음 주 중간고사 보고 나면은 이제 후반기 시작되면 또 조금 지나나 싶으면 이제 또 마지막 기말고사 이렇게 되면 또 한 학기 끝나고 또 제가 세종사이버대 이외에 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또 강의도 하다 보니까 매 학기 우리는 또 논문 지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뭔가 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루틴이 일어나시잖아요. 학교에 있다 보면 학기 단위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예, 소위 말해서 좀 연 단위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이치로 학원님 반갑고요. 김순혜 학원님 반갑고요. 허금도 학원님 반갑습니다. 최은미 학원님 혹시 비디오 못 키세요? 오디오고 비디오 안 되십니까? 이 감정노동 관련해가지고 또 게시판에 또 글 잘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뭔가 궁금하면 학습하시면서 뭔가 궁금할 때 그렇게 좀 찾아보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나름의 어떤 본인의 지식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참 좋은 공부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최은미 학원님이 잘해주셔가지고 최은미 뭐 휴가 가셨어요? 좋은 데 계시네? 지금 저기 마이크가 안 돼요. 예. 여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도 밑에 왼쪽에 그 오디오 그거를 지금 무트 해놓으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어디이세요, 거기가? 집이에요. 아, 집인데 배경을 바꾸셨네요. 예, 아, 근데 요새 진짜 이 과학기술이 참 많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드는 것 중에 하나가 줌도, 와, 이게 합성이 이렇게 잘 되네요. 움직임이 많지 않으면 진짜 저기 배경이 그쪽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학습하시면서 뭐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또 다음 주가 예. 중간고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행인 거는 객관식은 없습니다. 다 객관식이니까 사실 뭐 사지선다니까 확률은 25%죠. 뭐. 예, 아직 그거는, 아직 헷갈려 그런 거는 제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라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장담하는데, 왜냐면, 보기가 정답하고 나머지가 너무 괴리가 심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면은 탁, 이렇게 딱딱딱딱 찝을 수 있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득점 맞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그 변호사님 특강 있다고. 예. 그때, 혹시 직접 방문도 가능하신가요? 그때 만약에 한다면? 하게 되면은, 아마 토요일 날 할 것 같은데.
어디서 하시나요? 학교에서 할 것 같아요. 세종대학교. 날짜는, 그 날짜를 확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기말고사 그 다음 주에 했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학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방학에 다 같이 들어가니까, 그때 해서 실제로, 왜냐면 제가, 이 변호사님 좀 모시는데 좀 공을 들이는 게, 우리 학우님들이 일반적으로 변호사하고 만나가지고 뭐 할 때는 사실 일신상 별로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런 분들 만나거나 아니면 보통 이렇게 중대재해나 산업재해 관련해가지고 이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고 한번 강의도 들어보고 그다음 질문 있으시면 직접 질문하시면 또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가급적이면 우리 학우님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예. 이게 또 법이라고 하는 게 현장 작동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지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어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떻게 대응하고 어떤 게 쟁점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학우님들이 좀 직접 어, 이런 실무가들, 이 변호사님들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누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요번뿐만 아니라 예, 다른 계속 그 관련되는 분들을 제가 모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번에는 좀 나름 좀 많이 공들여서 좀 모시는 거니까 오셨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우리 얘기하는 김에 우리 교과목인 것처럼 물론 이제 부성산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마지막 챕터였어요. 중대산업재해 중심으로 마지막 챕터였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사실은 실무에 계신 분들 아니면 이 사례를 많이 접하기가 힘드니까 최근에 공교롭게 중대 시민재해 요건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지지난주에 지지난주 토요일 날 창원에 있는 그 NC 야구장 NC파크에서 구조물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 처음에는 두 명 중상으로 나왔다가 어,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한 사람이 사망해가지고 요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쟁점이긴 한데 이게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예, 뭐 중처법에 저촉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촉되니까 뭐 가지고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하고 경영책임자가 법의 수규자, 법을 이행해야 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시하고 NC 구단하고 서로 책임 공방하는 것만 봐도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처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는 약 3천여 개조가 넘는 그 법 중에서 재산형에 있어서는 단연 뭐 압도적으로 가장 높게 그러니까 벌금 규모라든가 아니면 행정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나 NC 구단 자체가 그렇게 서로 책임 소재에 관련해서 공방을 벌이는 거겠죠. 이게 적용됐다가는 뭐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외부 강의할 때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안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문제 내는 거에 하나 있는데 어떤 사안 딱 보여드리면서 이건 사고입니까? 이건 재해입니까? 아니면 이건 산업재해예요? 뭐 이건 중대재해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좀 있어요. 우리 학우님들은 이제 지금 전반기 다 들으셨으면 이제 사고가 뭐고 재해가 뭐고 산업재해는 뭐고 중대재해는 뭐고 이건 구분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제가 거기 올리진 않을 테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 자, 공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소리 테스트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소리가 잘 들리는지 일단 먼저. 건물 전체를 집어 소리 잘 들리세요? 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창문 밖으로 솟구칩니다. 이 대형 화재는 중국 광동성의 한 창고에서 시작됐는데요. 호기심 많은 직원이 충격 흡수제로 쓰이는 발포 폴리에틸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겁니다. 생산 직후의 발포 폴리에틸렌에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가연성 가스가 남아 있었고 순식간에 옆에 세워둔 제품들에 불이 옮겨붙어 창고 전체에 불길이 번졌다는데요. 본인도 놀라서 허둥지둥 달아나는 직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케이, 요겁니다, 요거. 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반기를 돌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자, 요 방금 전에 요 사건 보시고 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요거 산업재해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외부 강의하면서도 첫 번째로 거의 예외 없이 요 사건 보여드리고 이거 산업재해입니까,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도 사실은 산업재해 예방이잖아요. 목적, 그죠? 예. 아, 이춘호 학우님 아닌 것 같다. 김수련 학우님 산업재해다. 우리 최은미 학우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재해. 산업재해다. 우리 예. 강세나 학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산업재해. 산업재해다. 네. 산업재해, 권민 학우님도 산업재해인 것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봐봐요. 산업재해라 그러면 산업재해가 났다. 일단 산업재해가 인정돼 버리면 법의 위반 사항이 일단 작동된 거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부분의 규정들은 예? 고시는 산업법에서 찾는 거. 고시도 뭐 어떤 고시냐에 따라 다르겠죠. 행정기관의 고시 얘기도 다 다르니까요. 뭐 어쨌든 예, 우리는 이 산업재해가 인정돼 버리면 일단 보고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 산업재해 조사표 꾸며가지고 30일 이내에 해당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버리는데 그리고 또 관련 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다. 근데 그 원인이 사업주의 의무인 38조 안전조치, 39조 보건조치 위반해서 산업재해가 났고 그 결과로 사망까지 가버렸다라고 하면 이 법에서 규정해 놓은 처벌 조항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요, 이게. 또 산업재해 은폐해버렸다. 그러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여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이 여부에 따라서 법적 처벌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고 의무도 생겨버리고 굉장히 많아지니까 자 최은미 학원님은 산업재해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강산 학원님도 마찬가지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그러셨죠. 아 산업재해라 그랬어요? 예. 최은미 학원님도 산업재해라 그랬어요? 예. 네. 이유를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돼요? 어, 만약에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했다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으로. 그러면 예. 제가 이런 반론 아닌 재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최은미 학원님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저런 행동을 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아니다. 산업재해다. 이런 얘기 하셨죠. 예. 우리 교육받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 하거나 할 때, 운전면허 따거나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실선에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이동할 때는 항상 뭐 방해지시 등을 켜고 해야 됩니다. 무슨 신호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거대로 다 지킵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위반이 일어나지 않냐? 그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될 대상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너무 논리적 비약 같습니다. 알아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이게 안전심리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2002년도에 기억나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2년 월드컵을 얘기하겠지만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원래 노벨 경제학상은 경제학자들이 받았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버려요. 그 사람이 이제 데니얼 카노먼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 갖고 봤냐면 원래 경제학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다라고 해서 이론을 쌓아 나가는데 이분이 뭘 증명했냐면 전망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사람은 편익에 따라 달라진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주 명징하게 증명해 버려 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전보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하게 행동하고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험하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전제로서 이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외부 강의 실제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제목이 호기심이라고 딱 자막이 나오다 보니까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인데 저건 위반이다. 근데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 측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으니까 예,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반대 얘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시는 산업재해. 이수연 학우님은 산업재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이수연 학우님은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하여 생기는 재해가 아닌가 싶어요. 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애매하죠. 저 친구가 가가지고 저렇게 행동한 거 자체가 저 친구의 업무가 아니라고 어떻게 알 수 있죠? 저것만 보고. 이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려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 만나 뵙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헷갈려 하는지 제가 조금 이제 더 이해하게 돼서,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재해란 말을 다른 말을 취환하면 피해라고 취환할 수 있어요. 재해 이꼬르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란 말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아 이미 피해가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산불 재해다. 그러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이미 일어났어. 뭐가 전소가 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재산성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 법 제36조 1항에 의거하면 산업재해 아닌가요? 법 제36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그 위험성 평가 관련된 규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법도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법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산업안전보건법 한번 쳐볼게요. 요거 같이 공유하면서 볼게요. 글씨 너무 작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이거 잘 보이십니까, 글씨? 잠깐만, 저 공유하면 모습이 안 보여서. 제가 지금 공유한 글씨 잘 보이세요? 화면상의 글씨? 네. 네, 그럼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오케이. 자, 산업안전보건법.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령 보면 요거 주황색으로 예라고 되어 있는 건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시행 예정이니까 지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최근 요거 앞두고 있죠. 자, 보시면 아까 36조 말씀하셨는데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에 1항에 나와 있다. 여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이고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을 이어질 수 있는 이건 위험성 평가 관련된 규정이죠. 사실 여기에 우선하는 것이 우리가 법령 볼 때 가장 첫 번째 목적부터 봐야 되지만 목적은 다분히 선언적인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개념적 정의에서 설명드렸겠지만 이건 다분히 선언적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당 법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부터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제2조부터 봐야 돼요. 여기 정의라고 하는 건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의는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터미놀로지 앤드 데피니션 용어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근로자라고 한정하면 안 되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생명권 확보, 완전한 신체 유지, 완전성의 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 규정에서 가장 첫 번째 뭐부터 얘기하냐면 산업재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로자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생명권을 훼손하는 사건이잖아요. 산업재해가.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요 산업재해 개념을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공안 볼까요? 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볼게요. 자,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이 조문은 보이세요 혹시? 예. 네. 보시면 제1조 이거 넘어가고 제2조 또 이것도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요 중대산업재해 잘 보세요. 중대산업재해란 뭐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를 규정을 할 때 요 산업재해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뭔지를 모르면 중처법 이해 안 되지 산업법 내에서의 모든 실제로 예방 규정이라든가 이 행정 규칙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산업재해는 뭐냐? 제2조 정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거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게 2019년 이전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로자였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 범위를 확대했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에다가 14종의 특수형태 근로자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신조어고요. 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 여기 보시는 것과 이런 거. 결국 이 법의 보호 대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나? 사망, 부상, 질병. 사망, 부상, 질병. 이 세 가지 상태. 그러니까 원래 재해란 말을 제가 아까 어떤 말로 체현할 수 있다 그랬죠? 재해는 피해로 체현할 수 있어요. 이 피해란 말은 제가 말 나온 김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근거를 제가 설명드려야 되니까 재해란 말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규정이 있습니다. ISO IEC 가이드 51이라고 하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자,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네. 네, 이게 이제 ISO IEC 가이드 51 2014년 판인데 안전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규정, 포함된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가이드라인? 음, 뭐 실행서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terms and definition, 그러니까 용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기준도 그렇고 법령 기준도 그렇고 볼 때 가장 처음으로 깊이 있게 판단해 봐야 될 게 용어 정의예요. 해당 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용어 정의니까. 용어 정의부터 이해가 안 돼 버리면 나머지 요소들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ARM. 함.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피해, 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해는 뭐냐? 환경이나 재산, 자산, 프로퍼티, 환경, 엔바이러먼트, 그다음에 피플, 사람. 얘네들이 결국에 어떤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상의 피해, 상해, 그리고 자산과 환경은 뭐예요? 손실. 그러니까 재해란 말은 어떤 걸로 이꼬를 칠 수 있냐면 피해가 이미 발생한 거예요. 재해는. 재해는 이미 피해가 일어난 겁니다. 이 피해가. 어떤 식으로 세 가지 주체 피해가 이미 다 일어난 거예요. 세 가지 주체라고 하는 것은 환경상의 피해, 그다음에 재산상의 피해, 그다음에 인명 피해. 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난 거 우리가 재해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재해는 뭐냐? 아까 우리 이거 보면서 다시 보면 산업재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해란 말은 알았어요. 아, 이미 피해가 일어난 거야. 세 가지의 피해를 통칭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물적 피해, 환경적 피해, 인적 피해가 다 일어난 거야. 여기에 접두어인 산업이 붙어버리면 어떤 한정적인 부분으로 용어가 바뀌냐면 산업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가 산업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이 들어가 버려요. 중대재해처벌법 중에서도 중대재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납니다. 산업이란 말이 들어가 버리면 해당 단어가 미치는 범위는 사업장에 한정돼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여야 되냐? 산업재해는 사업장이어야 돼요. 사업장이 아니면 산업재해 요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해서 어떤 피해가 있어야 되냐?
산업재해는 물리적 피해나 환경적 피해는 아예 안 봐요. 이게 법적 용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는 오로지 어떤 피해밖에 안 보냐면, 아까 보셨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사망, 부상, 질병. 그러니까 세 가지 피해 중에서 물적 피해라든가 환경적 피해라든가 인적 피해 중에서 뭐밖에 안 봐요? 오로지 인적 피해밖에 안 봅니다. 산업재해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는, 자,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새는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 보고 이제, 어, 그러면 단박에 이해를 잘 하실 텐데,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잘 보이십니까? 그림에 지금 사고, 재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림, 예. 네. 자, 사고하고 재해는 기본적으로 이게 속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사고하고 재해는 어떻게 다르냐면 시간상 얘가 먼저 발생해요. 사고가 먼저 발생하고 재해는 그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해란 말은 자산상의 손실이라든가 환경의 악영향, 인명피해 이걸 다 통칭하는 게 재해예요. 여기서의 산업재해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중요한데 반드시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되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누구여야 되냐? 소속 근로자여야 돼. 그러니까 자산이나 환경의 피해는 안 보고요. 오로지 인명피해밖에 안 보는데 인명피해 대상 자체가 누구여야 되냐? 소속 근로자여야 된다. 그리고 인명피해 기준도 아주 명확해요. 산업재해 조사표를 꾸며서 보고해야 되는 기준 자체는 3일 이상의 휴업재. 그러니까 3일 이상의 휴업재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소속 근로자 3일 이상의 휴업재가 발생했는데 이게 보고하지 않는다? 이거 산업재해 은폐입니다. 좀 이해되세요? 네. 그럼 아까 그 사건이 산업재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기준을 알고 있지 않으면 나머지가 막 다 헷갈려요. 음. 방금 전 사건은 사업장, 그러니까 뭐 교육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만 딱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용어 13가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요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쭉 읽을 때 헷갈릴 게 없는데 용어부터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 맥락적인 개념을 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중대재해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 개념은 중처법의 중대재해 개념과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서로 등치해서 생각해 보려면 용어 정의부터 서로 같이 비교해 보는 거지 갑자기 막 다른 점은 뭐 167조 제1항에 뭐 38조, 39조, 그러니까 38조 사업재 안전조치, 39조 사업재 보건조치를 위반해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시에 1년 이하의, 1억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이 조항 갖고 막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하실 일도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뭔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속성이 뭘 갖고 얘기하느냐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방금 전에 사고는 당연히 중대재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으실 거고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이해하시면 뭐 단박에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음, 자. 이게 적절하지 않네. 잠깐만요. 좀 이번 적절한 영상이 좀 있었는데, 이 영상이 안 보이네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개념이 왜 되게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하게 되실 것 같아서. 자, 지금 여기 봉고차한테 보이시죠? 네. 네, 오케이. 보이시죠?
오케이. 예. 요거 산재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디오 뭐 키시거나 산재다. 네, 비디오 뭐 키시는 산재 맞는 것 같습니다. 산재 아니지 않나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기준만 생각하면 답 되게 쉬운데. 최은미하고님, 예. 이러면, 다음부터 계속 비디오 켜시면 이렇게 질문 계속하면 다음부터 비디오 안 켤 것 같은데. 아이, 뭐, 예, 뭐, 산재입니까, 아닙니까?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산재가 아니죠. 아니, 왜냐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사업장이 아니지 사업장은 뭐냐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에 있는 장소. 근데 저 아파트 주차장이 해당 출장세차 업체 사업주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재 요새 안 되죠. 두 가지 다 돼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딱 잡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아까처럼 뭐 교육을 받았는데 뭐 이 행동으로 봐서 막 자꾸 추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형의 뭔가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생각해낼 때 추정이라고 하는 거 쓰는 거고 이게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근대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범죄 없으면 형벌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독일 체계와 마찬가지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범죄라고 하는 게 명문의 규정으로 있어야 돼요. 해당 법문에. 근데 그 법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해석한다기보다는 표현을 좀 잘못했지만 그 법령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누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법 창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만이 이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거는 법에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일반인이 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형사처벌에 있어서 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주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해석하고 누가 이해하기는 이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산업재해는 두 요소가 모두 다 충족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거 산업재해가 안 돼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네? 그렇죠. 주관적 해석이 법관이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법 개정이죠. 그거는 개정의 영역인 거지. 누군가가 그것을 권위 있는 자가 그걸 해석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형사처벌에 따르는 이런 형법 과정. 이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행정형법이잖아요. 벌칙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아주 명확해야지 막 뭐 불분명하고 이래버리면 큰일 나요.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명확성을 깨가지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히틀러예요. 독일의 형법 규정을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일반인 독일인이라면 누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놨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객관적 사유를 하는 일반적인 독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이 해석하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예, 절대 안 되죠. 왜냐 더더군다나 이런 형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논란이 많은 게 법의 판결 과정에서 판사라는 사람이 너무나 제게 주관적인 판단을 해버린다. 이러면 사회적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최근에 제가 우리 강의할 때 절대 세 가지를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된다. 종교, 정치, 젠더. 이 세 가지 절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알아서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최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판결이 많이 나왔는데 사람에 따라 의견이 너무 분분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야, 일선 판사의 어떤 판단 자체는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들이 명확성을 깨트렸다는 얘기예요. 주류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그렇게 너무 주관적인 요소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걸 집행해버렸다. 실제 판사라는 사람들이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산업재해 기본적인 요소 중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1981년도에 떨어져 나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독립법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역 자체를 담당하면서 그 설명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아시죠? 근로기준법의 제 76조에 보면 이런 파트 나오잖아요. 76조에 안전과 보건이라고 돼 있고 거기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던 조문 자체가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법체계를 만든 게 산업안전보건법이고 뭐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은 산업재해라고 하는 기본적인 영역 자체를 명확하게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81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 다음에 만들어진 법들은 특히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은 산업재해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법의 개념을 따르겠어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2조 정유규정에서 가장 첫 번째를 중대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고 중대산업재해를 요구할 때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부수적으로 또 연관되어 있는 조항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주차장 화재 영상권 관련 세차 서비스 제공하는 건 산업안전보건 제2조 정의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라는 구성요건 해당이 안 되는 게 맞네?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까 주차장 화재 영상권 관련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라는 구성요건에 이게 무슨 말이죠?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건 범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의 범죄 행위가 적시되어 있는 해당 조문을 가리키는 것이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구성 요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다가 플러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중에서 14종을 합쳐진 개념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은 당연히 사업주한테 소속돼 있으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소속돼 있으면 그 사람은 근로자겠죠.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강조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을 볼 때 제1조에 나와 있는 목적 사항들은 아무래도 선언적인 의미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 법이 어떤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실무에서 정말 뚜렷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제2조부터 나옵니다. 정의 규정부터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나머지 관련되는 규정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 오늘 주무시기 전에 그거 한번 제가 조문 몇 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보고 주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 규정 다시 한번 보시고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업재해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즉 근로자들의 신체적 훼손이라든가 생명권을 잃어버리는 사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가스, 원재료, 전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에 빠져야 되냐? 사망, 부상, 질병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요 산업재해 정의 규정을 딱 분석을 해봐도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라든가 나머지 것들이 쭉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 있죠. 이 법의 보호 대상인 주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놨고
그럼 이 주체가 어떤 피해를 입어야 되냐? 사망, 부상,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보호 대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도록 하는 요소를 중간에 나열해 놓고 있거든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가스 증기 분진, 그다음에 작업 그 밖에 업무. 이렇게 요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해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로자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요인을 유해염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운데 있는 것들, 업무에 관계되는 것부터 쭉 시작되는 것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법 38조 3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38조에 안전조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게 네 가지 항으로 되어 있는데, 네 번째 항에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으로 넘겨놨거든요. 그것까지 쭉 읽어보시면 좋고, 뭐 거기까지는 읽어도 잘 모르겠다,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러시면 거기까지는 안 읽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38조 안전조치가 뭔지. 안전조치는 다른 말로 치환하면 뭐예요? 근로자가 결과적으로 사망, 부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거예요, 그게. 사업주의 근거, 안전조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9조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입니다. 근로자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걸 막는 거예요. 질병에 이완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조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위험이라는 단어로 이걸 적시하고 있는데 사실 그 위험이란 그 단어는 보다 정확하게 쓴다면 유해위험 요인이라고 써야지 맞아요. 그 위험. 리스크가 아니라 해저드라고 하는 용어로,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그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는 유해위험 요인이라고 말해야지 맞는다. 39조는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는 요소를 건강장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오늘이 4월 7일이니까 오늘까지는 건강장애 요인이 6가지인데요. 올해 6월 1일이 지나면 그게 바뀌어요. 7가지로 늘어납니다. 한번 해당 조문을 보시면 6월 1일 날 바뀌는 그러니까 시행 예정인 조문을 보여주거든요. 건강영향 요소가 7가지 늘어나는데 그 새롭게 추가되는 요소가 뭔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이런 걸 알 수 있죠. 아, 이 우리나라 정부 체계에서 규제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예. 뭔가 개정되는 것들.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39조에 새롭게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특정한 상황 하에서의 장시간 근로할 때 건강장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폭염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주 더울 때 아니면 아주 추울 때 이때 장시간 근로에 있어서 건강장애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법률에 있어서 근거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뒤에 행정지침도 아니고 법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기관인, 그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앞으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6월 1일부터 바뀐다라고 하면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여름이 한참 시작될 텐데 장시간 근로에 있어서 건강장애 요인으로서 앞으로 열사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굉장히 빡세지겠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을 공부하면서 그런 거 보면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가겠구나. 주목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제가 뭔가 집중하면 말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말 빨랐지만 잘 들리셨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아니면 설명이 예, 더 필요할까요?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그래요? 네, 그쵸. 네, 설명 다시 안 해도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 라이브 강의 여기서 끝낼 테니까 여러분 요거 꼭 보세요. 제2조 13가지 정의 규정이 있어요. 그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제1조만 한번 읽어보시고, 산업재해는 뭐다? 이 법에서 여러분 순서상 가장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건 뭐 어떤 의미겠어요? 정말 중요하게 가장 첫 번째로 써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법에서 산업재해를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이 보호 대상이 어떤 상태? 사망, 부상, 질병인데 그 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도록 하는 중간적인 요소의 구체적인 사항은 38조 39조에 있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떤 개정 사항이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위임된 행정 조치까지 보면 좋은데 거기까지 보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시면 그냥 어
제2조, 제1호 읽어보시고 38조, 39조만 읽어보셔도 음, 전반적인 이 법에서 큰 틀에서의 산업재해 관련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36조 위험성 평가 이런 걸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학습할 때 용어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고 사례 많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왜 헷갈리냐면 기본적인 어떤 개념의 이해가 전혀 안 돼서 그래요. 막 기준이 흔들리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응용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지식 중에서도 개념적인 어떤 하나의 내용에 있어서의 용어 정의가 안 돼 버리면 맥락 개념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모양을 바꿔가면서 막 현란하게 바뀌어가는데 정의 규정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얘가 막 바뀌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바뀌는지 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조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네. 그리고 다음 주 중간고사 잘 보시기를. 중간고사는 그냥 교환 위주로 냈으니까 그만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낼 거니까요. 한 가지 더 제가 강조해드리면, 과제는 아무 맥락 없이 막 분량만 많이 내면 오히려 감점입니다. 제가 그거 다 봐야 되는데, 괜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한 장이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함축해서 넣어놓으셨다면 충분히 제가 좋은 점 드릴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라이브 강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오늘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재해는 뭔지 알았다. 뉴스에서 나오면,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랩한 것 같네.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오늘 제가 외부에서 6시간 떠들었는데. 네, 편안한 되시고, 다음 주 라이브 강의실 없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